휘영청 밝은 달이 교교의 산마루를 비추던 밤이었습니다. 윤참봉 댁 셋째 딸 채화 아가씨가 뒷동산에서 계집종과 달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웃음꽃을 피우며 좁은 산길을 내려오는데 시커먼 산에 셋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중에 고운 처자가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보아하니 양반가 교수 같은데 우리랑 재미 좀 보다가 가시지. 계집종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가씨의 앞을 막아섰으나 사내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맥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겁에 질린 채화가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팔목을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누군지 알면 어쩔 것이고 모르면 어쩔 것인데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야. 사내의 손이 채화의 저고리 고름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매처럼 빛나는 사내 바로 봉칠이었습니다. 웬 놈이냐? 내 놈이 이 계집의 서방이라도 되느냐? 좋게 말할 때 그 손 놓고 꺼지거라. 내 인내심이 그리 깊지 못하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악다구니를 쓰며 한꺼번에 봉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번개같이 뻗은 발길질 한 방에 한 놈이 나가떨어지고 날렵한 손날에 다른 놈이 급소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부축하며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채화는 주저앉은 채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부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채화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풀리신 모양인데 이리 엎이시지요.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오나, 어찌 사내에 등해?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십니까? 흉흉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어서요. 봉칠의 단호한 말에 채화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사내의 넓고 단단한 등이 느껴지자 채화의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쿵쾅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채화의 몸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입덧이 찾아오고 불러오는 배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윤참봉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참봉이 딸의 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느 놈의 씨앗이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아버님, 그날 밤 저를 구해주신 그분 외에는 아는 사내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 근본도 없는 상놈 말이더냐? 가문을 더럽혀도 유분수지. 윤참봉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노발대발했습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지요. 윤참봉은 당장 그놈을 잡아다 족치라고 소리쳤고 머슴들이 봉칠의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봉칠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사랑채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그의 태도는 죄인이라기보다는 당당한 사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양반가의 귀한 딸을 욕보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욕보이다니요. 참봉 어른. 사내와 계집이 정을 통한 것이 어찌 욕됨이겠습니까? 소인, 채와 아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귀히 여기고자 합니다. 닥치거라. 내 놈 같은 상것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차라리 내 딸의 머리를 깎아 절로 보낼지언정. 아씨의 뱃속에는 이미 어른의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핏줄을 어찌 거역하시렵니까? 봉칠의 말에 윤참봉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문의 체면과 이미 세상에 나올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혼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피는 춘삼월, 채화와 봉칠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내내 윤참봉과 집안 사람들은 죽을 상이었지만 봉칠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객들에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술을 권했습니다. 신방이 차려진 날밤, 채화가 수줍어 고개를 들지 못하자 봉칠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그대의 서방이오. 서방님, 장인어른께서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거 아오. 허나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소.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소. 예, 서방님.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오. 우리 부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봉칠의 다정한 목소리에 채화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를 믿고 평생을 의지하리라 다짐하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봉칠이 윤참봉의 사위가 되자 고을 안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본래부터 그를 아는 이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그 봉칠이 말이오. 아, 말도 마시오.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이지. 듣자 하니 그게 보통이 아니라 막은이라 불린다지 않소? 그놈하고 한번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여인네들은 밤낮으로 그자만 찾는다던데. 윤참봉 어른이 왜 그리 혼사를 반대했는지 알만하지. 그런 놈에게 귀한 딸을 주었으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들었는가? 그날 채화 아씨를 덮치려던 불량배들이 글쎄 그 후에 봉칠이한테서 거하게 술을 얻어 마셨다는구먼. 그럼 그게 다 봉칠이가 꾸민 짓이었다는 말이오? 그렇다마다 아씨를 위기에서 구해준 영웅 행세를 해서 마음을 얻으려는 수작이었던 게지. 과연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그것뿐인 줄 아시오. 그날 밤에 아씨를 업고 오면서 그 두 손으로 어찌나 희롱했던지. 어느 날 밤, 채화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봉칠에게 물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문 들으셨는지요? 무슨 소문 말이오? 봉칠은 시치미를 뚝 떼고 되물었습니다. 채화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소문들을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방님을 좋지 않게 말하는 소리들이옵니다. 부인. 사내대장부가 세상의 모든 입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오. 남들이 뭐라 떠들든 무슨 상관이오. 내 마음속에 오직 부인뿐이고 부인 마음속에 오직 나뿐이면 되는 것을. 봉칠은 그리 말하며 채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알 수 없는 매력. 채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헛된 소문에 마음을 쓸 일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윤참봉이 마련해준 번듯한 기와집에서 갓을 쓴 봉칠은 누가 봐도 산 것이 아닌 당당한 양반가의 사위였습니다. 봉칠의 힘은 단순히 처가의 재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실세에 나 사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요. 고을에 무슨 일이 생겨 사또에게 청을 넣어야 할 때 사람들은 이방이나 아전이 아닌 봉칠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보게 봉서방.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네. 사또 나으리께 말씀 좀 잘 전해주게나. 딱한 사정이구려. 어디 내가 한번 힘을 써보지요. 봉칠이 한번 나서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나 은밀한 일을 꾸밀 때면 늘 봉칠을 찾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봉칠이 사또의 부름을 받고 동원으로 향했습니다. 왔는가? 부르셨습니까? 사또 나으리. 요 며칠 객고가 심하여 통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알 터인데. 염려 마십시오. 벌써 적당한 일을 물색해 두었사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나으리의 침소에 들게 할 것이옵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군. 수고가 많네. 나으리의 심기를 편안케 해드리는 것이 소인의 기쁨이지요.
며칠 후 깊은 밤이 되자 봉칠은 장옷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여인을 데리고 동원의 후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침소에 여인을 들여보내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칠은 이런 식으로 사또의 약점을 손에 쥐고 그것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을의 그 누구도 양반가의 사위이자 사또의 신복인 봉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민이라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양반과 권력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처가의 재물에 안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채화는 이런 남편의 이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가 자신과 가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혼인 생활이 1년쯤 지나자 봉칠의 마음속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화가 아리답다 한들 한 여자에게만 매여 있는 것은 천하의 한량인 그에게는 몹시 좀이 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또 술에 취하신 겁니까?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이시네요. 허허, 사또 나으리를 모시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소. 사내의 일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소. 봉칠은 술이 담뿍 취한 척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드러누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아니 술에 취할수록 더욱 대담하게 파고들어 채화를 잠 못 들게 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나흘이 멀다 하고 잠자리를 건너뛰었습니다. 필시 다른 계집에게 마음을 준 것이 틀림없다. 채화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옷에서 다른 여인의 분냄새가 나는지 킁킁거려 보기도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어디서 누구와 술을 드신 겁니까? 부인. 사내의 바깥일을 어찌 그리 시시콜콜 캐물으시오. 바깥일이라 하셨습니까? 제게 떳떳하게 말 못할 일이 아니라면 왜 숨기시는 겁니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윤 참봉대 교수가 지아비를 믿지 못하고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시다니 참으로 볼썽사납구려. 봉칠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채화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방님, 제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으시지요? 피곤하오. 그만 쉽시다. 봉칠은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채화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랫목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사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차가운 배신감과 뜨거운 질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채화는 결국 친정 조카를 남몰래 불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의심을 사지 않을 터였습니다.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내 고모부의 뒤를 좀 밟아야겠다. 고모부님이에요? 묻지 말고 그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만 소상히 알아내어 나에게만 고하거라. 알겠느냐? 며칠 후 조카가 헐레벌떡 달려와 채화에게 고했습니다. 알아냈어요. 고모부께서 강 건너 나루터 마을의 한 과수댁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똑똑히 봤어요. 과수댁? 예. 온 동네 남자들이 군침을 흘린다는 젊고 예쁜 과부래요. 이름이 월양이라던가. 다음 날 채화는 지나는 사람인 척 월양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월양의 모습을 훔쳐볼 수 있었지요. 채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저런!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애교 넘치는 눈웃음, 잘록한 허리와는 대조적으로 치마가 터질 듯 풍만한 아래까지. 같은 여자가 봐도 숨이 막힐 만큼 요염한 자태였습니다. 내 서방의 진을 빼놓는 것이 바로 저 계집이로구나. 어디 두고 보자. 채화는 빠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끝장을 내고 말리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라비들에게 보낼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채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봉치를 대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욱 살갑게 굴었지요. 봉칠은 아내가 의심을 푼 것이라 여기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며칠 뒤 봉칠은 오늘 밤엔 중요한 약조가 있어 늦는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방님. 봉칠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채화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나가 숨어있던 친정 오라비와 사촌들을 만났습니다. 매제는 떠났느냐? 예, 오라버니. 지금쯤 강을 건너고 있을 겁니다. 채화와 사내들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강을 건넜습니다. 월양의 집 주위에 몸을 숨긴 채 봉칠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서 두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이윽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아이, 서방님도.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월양이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채화의 외침과 함께 오라비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놈! 내 매제를 홀린 요망한 년과 아내를 속인 배은망덕한 놈을 잡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봉칠과 월양은 비명을 질렀고 사내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칠은 황급히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처남.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싸늘한 표정의 채화였습니다. 서방님. 제게는 볼 일이 있다더니 그 볼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까? 부인. 그게 아니오. 이건 오해요. 오해라니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무엇이 오해란 말입니까? 내일 동원으로 끌고 가 사또 나으리의 판결을 받을 것이오. 봉칠은 그 순간 자신이 아내의 덫에 단단히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동원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간밤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져나갔지요. 죄인석에는 월양과 봉칠이 나란히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용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풍기를 물랑케 한 자들이 저들이 맞느냐? 예, 사또 나으리. 저희가 현장에서 붙잡았사옵니다. 내 인연. 젊은 과수대기 수절을 아니하고 요염한 자색으로 남자를 홀려세 신부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여봐라. 인두로 낙인을 찍어 다시는 음란한 짓을 못하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에 월양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화의 눈가에는 통쾌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다시 봉치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또한 내 놈. 조강지처를 속이고 수절과부를 탐하여 가정을 파탄낸 죄 또한 용서할 수 없다. 저놈의 산에 구실을 하는 근본을 작두로 잘라버리도록 하라.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봉칠은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또와 채화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사또 나으리. 모두의 시선이 채화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애원했습니다. 부디 제 서방님만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내란 본디 그럴 수도 있는 법이 아니옵니까?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하였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채화의 예상치 못한 행동의 재판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봉칠은 채화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고 월양은 곤장 몇 대로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여인이 동원의 후문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사또의 침소 앞에서 기다리자 문이 열리며 사또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왔는가? 여인이 장옷을 벗자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바로 월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미 망해버린 고려의 백성이었고, 지금은 역사의 흐름 속의 조선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도읍을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양 외곽에 허름한 초가집을 짓고 같은 고려인 무리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저처럼 초가집을 짓고 사는 고려인들이 많았죠. 이 일대는 조선 사람들로부터 고려인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볏짚을 꼬아 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고려인이 제 집 마당으로 들어와 이러더군요.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던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근래 이토록 표정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자네? 잠깐 나와 대화 좀 나눌 수 있겠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시간 좀 내줘. 그 사람은 저를 자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번듯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고려 때 사용했던 거라. 이곳에 거주 중인 고려인은 모두 이를 사용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규칙을 정했었습니다. 자칫 조선 조정으로부터 차별과 냉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선 조정은 고려 때 사용했던 모든 걸 사용하지 말라며 엄포를 내놓았었지요. 즉 고려 때의 풍습을 내보이면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 표정을 보니 어두운 게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사람 같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옆집 이웃과의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옆집 이웃은 주변을 황급히 살피더니 제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들리지 않게 우리만 은밀한 대화를 나누려니 뭔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소식 들었는가? 조선 조성에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가옥마다 수색을 실시한다고 들었네. 지난달에는 저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마을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마을이 그 대상에 들어갔다지 뭔가. 고려 때 사용했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젠 가옥 수색까지 말인가? 아예 고려 때 알고 있던 모든 걸 잊으란 소리군. 그러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세. 같은 땅에 거주하는데 차별은 이리 심하니 말일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도 차별은 여전하구먼. 그나저나 수색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란 말인가? 나는 이번 수색이 고려인 전체에 대한 감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로구먼. 옆집 이웃은 주변을 살피더니 잽싸게 제 귀에 속삭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고려와 고구려에 관한 책을 모두 불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네. 물론 가문마다 갖고 있는 족보도 예외는 아니라던데. 홍무제 주원장이 명나라 조정에 그렇게 하도록 엄포를 놓았다더군. 아예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심산이겠지. 자네 말을 들어보니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구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고려가 어떠한 나라였던가?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자는가? 나라를 잃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듣자 하니 지금 조선 조정의 명나라에서 보낸 사신이 와 있다네. 이성계가 주원장이 보낸 사신에게 무슨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구먼. 설마 명나라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는 않겠지? 나도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나누는 소리를 언젠가 듣기는 했었네. 그럼 그때 안악들이 나누었다는 소리가 사실이었단 말인가? 나는 뜬 소문이라 그리 여겼거든. 고려나 고구려에 관한 책이나 족보, 정보 등을 쟁여놓지 않고 모두 불태우면 후대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후손들은 알지 못할 게 아닌가.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그게 걱정이라네. 자네와 얘기라도 나눈다면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까 하여 왔네. 조금만 기다려보세. 설마 명나라 뜻대로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지. 허허. 원나라로부터 자유로워졌나 싶었더니 이제는 명나라가 난리구먼. 저는 옆집 이웃의 하소연을 유심히 들어보니 막상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했는데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춘 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저는 한양 중심가에 자리한 장터로 급히 발걸음부터 옮겼습니다. 이곳은 열흘에 한 번 열리는 장터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제가 엮은 집신을 아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자는 개간할 땅이 없어 농사는 지을 수 없었고 제가 아들과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집신을 엮어 이를 팔아 먹고 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장터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집신을 사달라 말하는 아들 앞으로 쪼르르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집신이 좀 팔리기는 하였더냐? 아들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주변을 살피며 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괜히 주변 눈치가 보이더군요.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이렇게 찾아왔구나. 오늘은 집신을 파는 게 급한 것이 아니니 우선 접고 집으로 가자구나. 아들은 아직 다 팔지 못한 집신만 가리키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직 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리 재촉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지 않더냐. 지금 집신을 파는 일이 급한 게 아니란 말이다. 자세한 것도 내가 집으로 가면서 알려줄 테니 어서 집신부터 챙기거라. 아들은 저를 의아스러운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들만 다그치듯 재촉하며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리 재촉했던 이유는 지금부터 집으로 가 아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아들은 팔기 위해 널려놓았던 집신을 황급히 챙기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며 집으로 향하는 저만 바짝부터 뒤따라오던 아들이 이리 말하더군요. 질문에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전란이라도 터졌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기에 아버지 얼굴이 이리 긴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앞서 걸으며 아들의 질문에 이리 답했습니다. 차라리 전란이라도 터진 것이 좋았겠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참. 무슨 변고라도 있답니까? 저는 가던 걸음을 난데없이 멈추고 섰습니다. 저는 뒤돌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죠. 저는 아들에게라도 이 답답함을 털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홍무제 주원장이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냈다는구나. 그게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두 나라 간 사신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외교적 절차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날을 회상한 채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 조정에서 고구려나 고려의 역사나 풍습이 기록된 책이나 물품 등을 모조리 압수해 불태운다는구나. 고려가 망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셨더냐. 다른 건 몰라도 가문의 족보만큼은 지켜야만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럼 지금 조선 조정에서 고려인의 족보까지 압수한다는 말입니까?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나도 아니기를 바랐으나 그게 사실인 것 같더구나. 하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숱한 침공에도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고구려와 고려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 조선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을 것이다. 아무리 원나라 위에 세워진 명나라라지만 저들은 우리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아들의 얼굴을 주시하며 제 의지를 엿보였습니다. 숨겨야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가문의 족보라도 지켜야지. 내 손자 녀석에게 어떠한 뿌리에서 태어났고 자랐는지 알려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선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사실 저도 장터에서 몇몇 고려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고구려나 고려의 역사와 관련된 책이나 물품 등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구족을 멸하겠다더군요. 해서 요즘 장터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심지어 머리에 착용하는 복권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쨌건 이 아비 뜻에 따르겠느냐? 아들은 저를 보며 한동안 무슨 대답도 내놓지 않더니 이내 이리 말하더군요. 예,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가문의 뿌리는 알려줘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로 고려인 마을에 자리한 초가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들은 붓과 종이를 들고 족보를 베꼈으며 고구려와 고려의 풍습까지 함께 옮겨 적었습니다. 어쨌건 그 책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생활상을 다양하게 적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작은 생활상 하나라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족보와 고구려, 고려의 생활상을 작은 책에 옮겨 적은 저는 이를 아들과 함께 인근 야산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참고로 그 근처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를 주지 스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주지 스님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셨다가 난처해지시면 제가 괜히 송구할 것 같습니다. 일개 중생도 올바른 일을 하겠다며 이리 목숨을 내거는데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란 자가 그걸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 저와 아들 주지 스님은 절 주변에 자리한 어느 양지 바른 곳에 잘 썩지 않은 나무로 만든 괴짝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 괴짝 안에는 고구려와 고려의 생활상과 제 집 가문의 족보가 기록된 책이 담겼으며 그 시대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물품까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괴짝 안에 넣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겁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걸 후대에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생이 부끄럽지요. 평범한 백성도 이리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저와 주지 스님의 대화에 아들이 껴들더군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지 스님께서 저를 대신해 아들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절은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되었지요.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 절에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들의 입과 입을 통해 후대에 전파하라 이르겠습니다. 저는 주지 스님의 말을 듣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건 저와 아들 주지 스님의 이마에는 뜨거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가득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곧장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나왔다며 포졸들이 때로 몰려와 이곳 고려인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많은 포졸을 데리고 왔던 포도대장은 고려인 마을 공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모두가 둥글게 모인 자리에서 군중을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인은 모두 빠짐없이 모였는가? 모두는 각자 집으로 간다. 가서 고구려와 고려에 관한 책이나 생활용품 등이 있다면 모두 이곳으로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족보는 말할 것도 없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어기다 나중에 발각이 되면 차명으로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쑥덕거렸으나 이를 본 포도대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그치자 뿔뿔이 흩어지며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도 집으로 와 안방에 널린 물품 등을 보자기에 챙겨 공터로 향했습니다. 고려의 전통 의복과 가문의 족보, 제가 쓴 일기와 종이, 붓 등을 모조리 긁어 담았습니다. 아들이 이를 거들었으며 어쨌건 모든 걸 챙긴 저는 아들과 함께 곧장 공터로 향했습니다. 뭐든 시키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았습니다. 느렸다간 무슨 봉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니 많은 고려인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생활용품 등을 포도대장에게 건네기 위함이었지요. 그 사이 많은 포졸은 고려인의 가옥을 샅샅이 뒤지며 빼돌린 물품은 없는지 뒤졌습니다. 이곳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되었습니다. 몇몇 고려인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빼먹은 물품 때문에 관하로 끌려가거나 현장에서 육모방망이로 얻어맞는 잔인한 풍경도 보였습니다. 제 귀로 살려달라며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는 하소연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와 아들이 땅에 파묻은 일 때문이었죠. 어느덧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지고 왔던 물품을 포도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지고 온 물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후 제 얼굴을 뚫어지게 주시하던 포도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이게 전부인가? 자네도 빼돌린 게 있는가?
없습니다. 워낙 살림이 궁핍하여 가진 게 없습니다. 집안도 내세울 게 없어 족보가 그리 두껍지도 않습니다. 빼돌린 물품이나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고려의 물건이 나중에라도 발견된다면 그때는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할 것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저도 긴장했으나 아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독여가며 겨우 포도대장과의 대화를 끝마쳤습니다. 제 집을 뒤졌던 포졸들도 포도대장을 보며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쨌건 무사히 넘어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천장을 올려다본 채로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란한 저를 아들이 넌지시 바라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정말 괜찮겠지요, 아버지?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저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저도 일이 불안한데 아들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괜히 숨겼나 싶습니다. 아버지나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저희같이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후회되느냐? 아니면 죽을까 두렵더냐? 일에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긴 그렇지. 이게 뭐라고 아버지나 제가 청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고려의 뿌리를 없앨 수는 없지 않더냐. 이미 사라진 나라라고는 하나 이 아비와 너의 추억이 깃든 고향이다. 조선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너의 뿌리를 잊지는 말거라. 예, 아버지. 오늘 맘고생 많았을 테니 그만 눈 좀 붙이자구나. 그렇게 저와 아들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일어난 후 고려인 마을은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볏짚으로 엮은 집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당으로 누군가 들어오며 이리 말하더군요. 자네, 집에 있었는가? 바로 이 마을에서 연세가 가장 많다는 어르신이었습니다. 해당 어르신은 직책은 없으셨으나 이곳 마을의 정신적 지주셨지요. 이곳 사람들은 어르신은 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족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마을 사내들끼리 모여 좌담회를 가질까 하는데 시간 괜찮은가? 지금 말씀이십니까?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이렇게 되었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며 족장님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그 저담회라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집에서 하게 되었네. 나만 따라오면 되네. 저는 해당 족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족장님이 기거하는 집은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하긴 고려인 마을은 가옥이 촘촘하게 들어서 어디를 가나 이동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족장님을 따라 족장님 댁으로 온 저는 족장님이 평소에 사용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안방에는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익숙한 얼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족장님께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자네가 이틀 전에 산에 뭔가를 파묻는 걸 보았네. 그게 뭔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를 들켰다는 점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벌린 일들로 인해 제 아들이나 주지 스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자 저를 유심히 바라보던 족장님께서 해맑게 웃으시며 이러더군요. 자네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네. 사실 나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네와 같은 마음의 일을 벌였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족장님 얼굴을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 일이라 하심은? 우리의 뿌리를 후대에 알리는 것 말일세. 내가 자네를 내 집으로 부른 이유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조선에 자리한 여러 산과 사찰을 돌며 이미 사라진 내 나라의 뿌리와 풍습을 남기려 함이네. 자네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하겠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동참시켜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족장님은 약초꾼이 되어 고려와 고구려의 풍습이 담긴 책이나 갖가지 생활용품 등을 조선에 널린 크고 작은 여러 산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파묻자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없었으나 대강 이러한 계획을 짜놓고 계셨더군요. 후로 저는 약초꾼이 되어 조선에 자리한 여러 명산을 고려인 무리와 함께 돌며 약초도 캐고 의미 있는 일도 이어가며 그렇게 뜻깊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긴 이 작은 흔적들을 위대한 우리 후손들이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거 하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름난 명문 양반가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예의를 중시해 왕실과의 인연도 깊었으며 과거의 장원급제의 조정에서도 촉망받는 인재로 널리 이름을 날렸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은 감사하게도 영의정이었습니다. 저는 영의정에 어울리는 학식을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 숱하게 노력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말과 글에는 언제나 품위가 깃들어 있었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문장은 매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주상전하가 이런 저의 재능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서책을 끼고 사는 삶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학문과 시문에 빠져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가며 글을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희 시력이 흐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요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구나. 눈에 뭐라도 들어갔단 말인가? 아무래도 내일은 의원을 불러 물어봐야겠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가볍게 흘려넘겼습니다. 주변에서 듣자니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긴 올해 제 나이가 51살이니 쇠약해지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나빠지는 건 겨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글자들이 가끔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얼굴마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던 제가 이제는 사소한 것조차 놓치는 자신을 자각하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는 버시자 좌의정에게 이러한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시력이 부쩍 나빠져서 고민이라네. 자네는 괜찮은가? 나는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는지 허리가 아프다네. 나이가 들면 사내나 여인이나 아픈 곳이 한두 군데는 생기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게.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좋겠으나 걱정이 앞서는군. 저는 벗에 거듭되는 위로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실에 앉아 모처럼 아끼던 고서를 펼쳤습니다. 해당 고서는 제가 읽고 싶어 역관을 통해 겨우 구한 것인데 저는 이를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서책을 펴는 순간 글자들은 마치 안개에 갇힌 듯 전보다 더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고서를 최대한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 크게 뜨고 보았는데 이번엔 눈이 난데없이 시려왔습니다. 얕은 비명을 내지른 저는 곧장 손으로 양쪽 눈만 비벼가며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왜 이러지? 저는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자 사대부 중에서도 으뜸인 사대부로 살아온 제가 시력 하나로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글자도 모른다면 이해하겠으나 학문의 최고봉에 서 있던 사대부가 글자를 알면서도 이를 볼 수가 없어 읽지 못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저는 당분간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이 피로해 눈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 그동안 너무 혹사하긴 했어. 그러니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강하자. 사대부에게 쉬는 것도 공부이지 않던가. 저는 서책을 읽지 않은 대신 그동안 읽고 외웠던 문장의 어느 구절들만 암송하며 마치 모든 것이 여전히 스스로에게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한 지 달포가 지났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기는커녕 앞이 더 흐리게 보이더군요.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시력이 갈수록 나빠지자 저는 조정에서의 업무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위 관료들의 얼굴이 흐릿해지니 그들의 미묘한 표정을 읽어내는데 실수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헷갈려 호칭하니 주변으로부터 불쾌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눈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화가 나 있었던가? 아니면 웃음을 참고 있었던가? 그런데 방금 내가 본 저 사람이 누구였지? 중요한 논의 자리에서 관료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놓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실수는 서서히 신뢰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의정이라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니 실수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해진 초라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조정의 동료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안 저는 점차 그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관료들은 점점 저를 속닥거리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그들에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똑똑한데 그저 눈이 흐려졌을 뿐인데 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기만 했습니다. 시력이 무너진 건 저에게는 단순한 육체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제가 쌓아올린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었죠. 하루는 조정회의에서 돌아온 제가 대청에 홀로 앉아 수정과를 마시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저는 그 순간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그 나뭇가지처럼 빠르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서실에 홀로 앉아 제가 더 이상 이전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책을 꺼내어 펼쳤지만 읽을 수 없는 글자들 앞에서 끝내 책을 덮고야 말았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저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려져 가고 있다. 며칠 전 의원을 찾았으나 그는 원인을 모른다고만 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어휘 영감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벌을 받는단 말인가? 정말이지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이러다 시력을 아예 잃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찌해야만 한단 말이냐? 저는 늘 자신을 이상적인 조선의 양반으로 여겼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덕망 높은 사대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자신의 자존감을 매 순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점점 더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흐릿함 속에서도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늘 몸가짐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과 약재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했으며 매번 어의를 찾아가 눈에 좋은 뜸과 침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이미 나빠진 시력을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명나라 상인과 거래하는 어느 보부상을 통해 안경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경? 그 물건이 무엇인가? 물건이 흐리게 보이는 이들이 쓰고 다니는 물건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입니다. 서역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만한 것도 없지요. 납작하게 생긴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둥그런 알맹이를 얼굴에 쓰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앞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인가? 명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인기 있는 물건이지요. 저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이곳 조선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명나라로 가야 구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럼 어찌한단 말인가? 쇳내가 어떻게 하나 구해다 드립니까?
그래 준다면 고맙겠네. 정말 가능하겠는가? 어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명나라로 나가면 조선으로 들어가는 역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래도 반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선으로 들어오던 역관을 통해 명나라 상인과 거래하던 어느 보부상으로부터 그토록 받고 싶었던 안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처음 보았으나 안경의 생김을 보니 이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며 안경을 얼굴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어있던 세상이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남을 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또렷하게 눈앞에 펼쳐졌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다시 걸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마치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녀석 참으로 신통방통한 물건이로구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마음에는 무거운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경은 분명히 저를 도와줄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예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생김새와 모양새를 지녔었고, 이것을 쓰고서 생활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저의 선택을 비난하고 조롱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쓰는 순간 나는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내가 예의 없다고 험담하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로구나. 저는 편리함과 체면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끼며 홀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도통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설레기도 했었고 불안하기도 한 묘한 감정이 뒤섞인 채 샘솟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오랜만에 조정에 나섰습니다. 타인이 저를 어떻게 지켜볼지 그것도 중요했으나 그렇다고 선명해진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쨌건 명나라에서 들어온 안경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저의 자신감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안경 덕분에 저는 멀리 있는 대소신료들의 표정까지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었고, 주상전하 앞에서 내뱉는 발언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시던 주상전하께서는 궁금한 용안으로 이리 하문하셨습니다. 그대가 얼굴에 쓰고 있는 그 해괴한 물건은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뱉지 못한다면 해괴한 물건을 쓰고서 편전에서 임금을 기만했다는 중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주상전하 앞이라 그런지 저는 애써 떨려오는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예, 전하, 이것은 안경이라는 물건이옵니다. 주상전하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던 다른 신료들도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경이라. 안경은 눈이 나빠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물건이옵니다. 신영의정 아래입니다. 최근 신의 시력이 나빠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바 명나라와 교육하는 어느 상인을 통해 이를 확보하게 되었나이다. 그대가 근래의 눈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는 들었소. 그래, 지금은 괜찮은가? 저는 다소 울먹이는 목소리를 앞세우며 이리 말했습니다. 소인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서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사옵니다. 괜찮소. 사대부로서의 채통보다는 편리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지. 과인은 괜찮으니 너무 염려치 마시오. 모두 옆에서 영의정을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오. 저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 일이 있던 후로 그리 잘 보였던 저는 더는 조정에서 펼쳐진 논의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이번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재정이 좋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의정 대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빈 것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적은 게 아니라 도적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농토를 많이 가진 양반들이 기겁할 겁니다.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이득이고 뭐가 실인지를 잘 설명해야겠지요. 반대한다면 다른 곳에서 이득이 되는 특혜를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튼실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며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어쨌건 다시금 중심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슴속에 빠르게 차올랐죠. 그러나 이내 대소신료 사이에서 불편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의 발언에 존경심을 표하며 집중하는 듯했지만 몇몇 신료들은 제 눈가에 얹힌 안경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유심히 보며 눈살만 찌푸렸고 다른 이는 저의 모습을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훑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 펼쳐지는 정책 좌담회가 끝이 나고 대소신료가 삼삼오오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무리를 지어 쏟아져 나온 이들은 각기 옆 사람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선 도대체 눈에 무엇을 쓰고 계신 것인가? 참으로 기괴하여 볼 수가 없었다네. 나도 마찬가지였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영의정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불쾌했네. 이 신성한 정책 좌담회에 그런 꼴싸나운 물건을 쓰고 나온다는 게 조선의 예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이건 유생에 대한 도전일세, 도전 말이네. 하긴 며칠 전 대전에서도 전하께서 영의정 대감께 물어보셨다네. 저 해괴한 물건이 대체 무엇인지 말일세. 아무리 눈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예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영의정 대감이면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야만 하지 않나?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는 했으나 제 귀에는 저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호기심과 은근한 비난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쓰고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한지 말입니다. 이게 자네들이 보기에 그토록 이상한 물건이던가? 참을성 부족했던 제가 이렇게 묻자 모든 관료의 시선이 일제히 제 안경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저를 쏘아보는 모든 이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순간 동안 수백 가지의 생각이 스쳐가며 대답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입술이 능청스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눈에 걸고 조정에 서는 것이 과연 양반의 도리겠소? 성리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상전하께서 납득하신다고는 하나 이 나라는 사대부와 신하들의 나라입니다. 내가 눈이 나빠졌다고 몇 번을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관직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뭐라? 영의정 대감께서는 주변 관리들에게 염치도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삼정승의 수장으로서 품위는 잃지 말아야지요. 그의 말에 조정 안에 있던 몇몇 관료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나라의 물건을 영의정 대감께서 쓰시다니 과연 우리 예법에 맞는 것입니까? 쐐기를 박는 마무리가 떨어지자 웃음소리와 비웃음이 이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영의정인 제가 조선의 전통과 예법을 저버린 채 서양 문물을 가져와 가짜게 흉내나 내는 가소로운 인물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겪는 딱한 사정은 이해할 생각도 없이 지나치게 예법만 따지며 달려드니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들의 비난을 견뎠습니다. 이대로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는 것도 꼴사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굴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단순히 안경에 대한 조롱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존심과 영의정으로서 체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긴 영의정 자리를 탐해서 안달난 이들이 많았으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집으로 온 저는 대청에 덜컥 주저앉아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하나, 이 안경을 말이야.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행랑아범이 다가와 이리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궁궐에서 무슨 일이라도 겪으셨습니까? 자넨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그리도 이상하더냐?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진 몰라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니다. 알았으니 일 보거라.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구나. 그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흐릿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들의 조롱을 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이 안경은 편리함과 실용을 모두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예법을 저버린 자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눈가에 걸린 안경을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정말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심란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껏 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모두의 비난을 인내하고서라도 안경은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벗었을 때보다 안경을 썼을 때가 여러모로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제 예상처럼 양반과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은 상상 이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안경을 두고 더 거칠고 무례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저희 인격마저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들은 더 대담하게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눈이 나빠진 거면 그런 물건에 의존하지 말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그들의 조롱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궁궐에서 일하며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사람이 약해졌다고 이리 물어뜯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나는 단지 더 잘 보기 위해,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물건을 썼을 뿐인데 왜 자네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주변에서는 제 하소연을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실용적인 선택이라도 그것이 예법을 거스르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현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해오던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고 대소신녀들도 초청의 만찬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안악들이 이곳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굽는 등 분주함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이를 안경을 쓰고서 선명하게 목격 중이었습니다. 안경을 통해 이런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더 없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마당에 성대하게 차려진 음식을 두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손님을 맞이할 자세로 말입니다. 대문 앞에서는 머슴놈이 한 사람이라도 이곳으로 오지는 않은지 목을 빼고서 한참 기다렸으나 그 어떠한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집에 산다는 평민들조차도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데도 말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일했던 안악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불편함을 느꼈는지 후다닥 발을 빼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조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들어 안경을 천천히 벗고 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은 다시금 흐리게 보였으나 이런 상태라면 다시금 그들과 섞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나 봅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겠지. 제발 이게 올바른 선택이기를 바란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 집에는 여러 유생이 왔다 갔다 하며 모처럼 사람 냄새가 풍겼습니다.
유생들의 눈에는 안경을 벗은 제가 비로소 예법을 지킨 양반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영의정 말입니다. 이제야 영의정 대감다우십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니시지 그동안 왜 그러셨습니까? 전보다 이게 나은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유생 한 명이 이리 말했음에도 저는 앞이 흐리게 보여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경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생들과 토론회가 시작되었으나 저는 이 시간이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물건을 벗었단 말인가? 안경을 벗은 후 저는 더 이상 똑바로 유생들의 얼굴을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의 발언도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저를 사라져가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구나. 어찌 이리도 못났단 말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인데 나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나를 맞추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서실에서 깊은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서실을 가득 채운 정막 속에서 저희 손끝은 서랍 속 안경만 만지작거린 채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서랍에 넣기를 반복하던 저는 이 작은 물건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쓰면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쓴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당하겠지. 저의 머릿속에선 명확하게 보이던 글자들, 정확하게 읽어내던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조정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롱 섞인 시선과 비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국 물건에 의존하다니 참으로 예의가 없소. 체면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누가 양반이라 부르겠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짓누르며 안경을 쓰는 순간 제 자신이 더 이상 양반이나 영의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손에 쥔 채 자신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경이 있다면 더 이상 흐릿한 세상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본래의 능력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자신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반의 체면과 예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체면을 잃으면 영의정인 나를 누가 존중하겠는가?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의 품위와 예법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 하나만을 지키며 살아왔고 한순간의 실수가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녕 원하는 것이. 안경이 서랍장 안에 처박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눈앞에 서책조차 읽기 힘들어 누군가를 불러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요즘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양반의 자존심을 한없이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책 읽기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던 이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다소뜸하게 읽더니 이내 저를 넌지시 바라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대감,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다. 계속 읽거라. 어디 책 읽는 것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입궁할 때와 퇴청할 때면 언제나 머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점점 협소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머슴의 도움을 받아 퇴청하는 길이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로 무릎이 까이고 얼굴에 흉터까지 생긴 저는 병상에 눕는 신세를 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운 지 보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늦은 저녁에 이 집 대문을 두드리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안에 계시오? 행랑아범이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이리 요란을 떨며 대문을 두드리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가 이를 열자 문턱 너머에는 품위가 넘치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뉘십니까? 주상전하를 보더니 멍하니 쳐다보니 옆에서 말하기를. 네 이놈. 주상전하시다. 행랑아범은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저 전하. 어인 일로 이곳에. 영상대감 안에 있느냐? 예, 지금 안에 누워 계십니다. 얼마 전에 다쳤다고 들었다. 과인이 빨리 찾아와야 했거늘 바쁜 업무로 이리 발걸음이 늦었구나. 안경을 쓰지 않으시니 앞을 보지 못하시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저런, 나를 영상대감이 누워있는 처소로 안내해 주겠느냐? 제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주상전하를 모셔왔습니다. 괜찮네, 영상대감. 일어서지 말게나. 송구합니다, 전하. 그대가 없으니 요즘 대전이 쓸쓸하기 그지없소. 빨리 쾌차하여 전하께 달려가겠나이다. 그나저나 내가 우리 영상을 위해 좋은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네. 그게 무엇이옵니까? 주상전하께는 잠시 꼼지락거리며 소매 안쪽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더니 이내 꺼냈던 것을 얼굴에 곧바로 쓰셨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안경이었지요. 저는 주상전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옵니까? 그대가 안경을 쓰고서 대소신녀들로부터 숱한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네. 그동안 영의정 일을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소. 그래서 그런 영의정의 고민을 덜어내드리기 위해 과인이 판을 짰다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주상전하 얼굴만 볼 뿐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소, 영상대감. 그 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도 이 안경을 쓰고서 백성들을 살필 것이오. 예? 임금인 내가 이것을 쓰고 다니겠다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저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상전하께서는 제 두 손을 붙잡으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써보니 예법을 어긴다거나 버릇이 없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소. 눈이나 빠진 이에게는 정말로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없소이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마시고 앞으로 영상대감도 이를 쓰고 다니시오. 예법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겠소.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건강이 좋아졌고 완전히 병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전회가 잡혀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실 한쪽에 놓인 서랍을 열고 오랜만에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삶을 무너뜨리기도 되찾게 하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안경을 쓰고서 입궁하는 중이었습니다. 모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입궁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설레었습니다. 하나뿐인 이 안경을 아껴가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눈 건강 잘 챙기시어 좋은 풍경 많이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이름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 장천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과 가르침을 들어야만 했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늘은 복으로 갚아주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늘은 재앙으로 갚느니라. 그러니 언제나 선한 일만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거라. 예, 어머니.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른이 된 그는 비록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서당을 운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작은 선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늘 착한 훈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수의 오래된 벗 윤명호가 그를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수와 이곳 마을에서 동문수학했던 명호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과도한 욕심과 야망으로 모든 걸 손에 쥐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천수, 참으로 오랜만일세. 시간 괜찮다면 나와 잠시 담소나 나누겠는가? 명호? 자네가 이곳에는 어인일인가? 설마 나를 보려고 이곳 고향 땅까지 발걸음하였는가? 자네에게 중요하게 건넬 말이 있어서 그러니 시간 좀 내어주게. 정말 중요한 말일세. 천수는 명호의 방자함을 알았기에 그를 은근히 경계하며 말을 섞었지만 명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천수에게 대뜸 다가왔습니다. 어쨌건 벗이었기에 천수는 명호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명호가 이리 입을 떼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아직도 이곳에서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나? 자네가 나처럼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싶어 아쉽군. 천수는 그의 말이 어색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큰돈이라니. 나는 그저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만한 소득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사람은 과한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 법일세. 더욱이 이곳에서의 삶도 만족스럽다네. 명호는 피식 웃으며 손을 뻗어 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옛 친구 사이에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야. 내가 말이지 꽤 좋은 땅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자네만 그 땅에 함께 투자해주면 우리는 크게 번성할 수 있다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일세. 땅? 그 땅이란 게 무엇인가? 그 땅을 조선 조정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조성한다네. 그래서 지금 한양에 있는 사대부들이 그 땅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네. 그럼 자네가 그 땅을 사면 될 것이 아닌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네. 해서 말인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자네 소유의 선산을 이번 기회에 처분하면 어떻겠나? 그렇게만 한다면 그 땅은 자네가 대부분 거둬들이고도 남을 텐데 말이네. 나는 자네에게 투자를 권하러 온 것이네. 방금 들은 말은 못 들은 것으로 알겠네. 아직도 일이 꽉 막혀 있는가? 지금 세상이 변했네. 돈이 되는 그런 선산을 왜 멍청한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도 캐고 장작도 캐라며 허락해 주었는가? 그게 다 돈인데 말일세. 천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산이 마을의 젖줄과 같은 중요한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베어 돈을 벌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마을의 숲은 황폐해지고 말 터라고 그리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호? 자네가 전문 벌목꾼이라는 건 이미 나도 알고 있네. 그 땅은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곳이야. 나는 그걸 내 욕심으로 자네와 거래할 생각이 없네. 뭐라고? 자네가 그 선산을 팔게 해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에 그 선산 자체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 나는 어려서부터 자네의 그릇된 야망을 봐왔네. 그러니 나는 자네처럼 살지 않을 것이네. 답답한 모친 밑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자라왔군. 알았다니 다행일세. 더는 자네와 나눌 얘기가 없는 것 같네. 그러니 그만 이곳에서 나가주게. 명호의 표정이 일순 굳어지더니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호가 잽싸게 일어서며 천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보게 천수. 나를 오랜 친구라 생각한다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 고작 그 작은 선산이 자네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리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군. 사내라면 멀리 내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천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법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행할 수는 없네. 명호, 그만하게. 일어섰으면 어서 나가보라니까. 더는 자네와 마주한 채 대화하기가 버겁구먼. 두통이 밀려올 지경이네. 천수를 바라보는 명호의 시선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천수의 마음을 꿰뚫듯 이리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군. 내가 자네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네. 나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쥐어야만 속이 풀리는 놈이니 말일세. 이리 부탁해도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지. 그 땅 꼭 팔게 될 거야.
명호는 차가운 미소를 남긴 채 이리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천수는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명호의 얼굴에 드리운 야비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호와 대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 마을 주변에는 뜬금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산의 관리가 허술해져 병충해가 발생했고 이를 그대로 두면 고스란히 사라질 것이라는 헛소문이 팽배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우리가 그 산의 주인도 아니니. 어쨌건 소유주인 훈장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래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곳 마을의 공동 목숨줄이 아닙니까? 저번에 훈장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가문 소유의 선산이나 이곳 마을을 위해 쓰겠다며 흔쾌히 내놓지 않았소. 그러니 그것은 우리 마을 공동의 것이지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서당에 찾아가서 착한 훈장님께 따집시다.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관리 좀 똑바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러다 병충해로 산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곳 사람들의 대표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즉, 착한 훈장님네 가문의 선사는 마을 공동의 것이다 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흰 머리칼을 빗어 묶은 어느 노파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 마을에서 선견지명이 뛰어난 점쟁이라며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왔습니다. 마침 이 앞을 지나가던 윤명호도 발걸음을 멈춘 채 이를 구경했습니다. 노파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마을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뭔가를 주술처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자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요. 겸손하게 사는 자는 천복을 누릴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말끝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각자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해 누구도 쉽게 그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윤명호가 걸어 나왔죠. 그는 노파의 눈앞까지 다가가 반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시오. 하늘이 벌을 내린다, 복을 준다. 그런 헛소리를 믿으라고. 하늘이 내 욕심을 막을 수나 있을 것 같소? 그는 노파를 향해 위협적인 말들을 수없이 뱉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곧장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 누구라도 감히 명호처럼 노파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명호를 응시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이지. 욕심에 눈이 먼 자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야 말 것이다. 명호는 코웃음을 치며 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천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천수, 자넨 이런 소리나 믿고 평생 겁에 질려 살 텐가? 이 세상의 복과 벌이란 건 결국 자기 손에 달린 것이네. 하늘 따위가 어떻게 감히 나를 재단한단 말인가? 천수는 그런 명호의 말에 무언가 답하려 했지만 노파가 먼저 이리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팡이를 든 손을 명호에게 뻗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하늘이 내 욕심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큰 것을 탐한다면 그 끝에선 반드시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파는 어딘가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지만 명호는 자신만만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을 뿐입니다. 천벌이라? 대체 무슨 천벌이 나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명호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노파와 입씨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수와 명호는 이곳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둘은 어려서부터 늘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는 했습니다. 천수는 성품이 곱고 남을 위할 줄 안단 말일세. 그러니 언젠가는 이 조선을 빛낼 훌륭한 재상이 될 것이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곳 마을에서 자랐던 천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반면 명호의 평가는 야박했습니다. 저 아이는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심이 과하고 가진 게 충분히 있음에도 남의 걸 빼앗아 가니 참으로 이기적이라 할 수 있네. 내가 몇 번이고 훈계해 보았으나 들어먹지를 않았어. 심지어는 남의 집 닭장에 들어가 닭까지 훔쳐 이를 옆마을 장터에 팔았다고 하지 않나. 그럼 그런 놈을 가만히 뒀단 말인가? 관아에 신고라도 하지 그랬어. 아주 절두철미한 놈일세. 현감 앞에서 대놓고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겠나.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셨네. 그러니 명호는 어려서부터 여러 마을 사람에게 따돌림당한 채 커왔었죠. 해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이곳 마을 사람에 대한 적개심까지 있었습니다. 어쨌건 노파가 그 말을 내뱉은 이후 명호는 곧장 불길한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이곳 고향 마을에 기거하며 지낸 지 며칠 후였습니다. 명호가 욕심으로 빼앗은 누군가의 토지에서 원인 모를 불길이 올랐습니다. 해당 토지는 옆마을에 사는 모 아무개의 것으로 그는 명호에게 속아 이를 헐값에 팔았었죠. 옆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전체는 검게 그을렸고 그들의 수확물과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명호가 거둬들인 작은 땅 하나에서 시작된 불길이 옆마을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천수가 기거하는 곳의 마을 사람들은 재앙이 시작된 옆마을로 하나같이 구경을 나와 눈앞에서 벌어진 잔혹한 광경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이리 수군댔습니다. 저게 바로 노파가 말한 천벌인가? 하지만 명호는 여전히 이를 갈며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천벌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오. 그러니 모두 여기 있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무슨 재미난 구경이 났다고 이곳에 몰려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명호는 자신이 차지했던 또 다른 토지에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땅에 심어둔 작물들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극심한 가뭄까지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명호가 토지에 심었던 작물은 명나라에서 웃돈을 주고 산다는 조선의 인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내가 심어둔 인삼이 이게 다 돈이거늘.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명호는 이번에도 그저 운이 나빴다고 여겼으나 그의 땅에서만 유독 인삼이 죽어가는 풍경을 보며 서서히 스며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손을 댄 산에서는 산짐승들이 나타나 다 헤집어 놓았고 물줄기마저 바싹 말라 그가 사놓은 크고 작은 산 여러 곳이 흉물스럽게 변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호는 재수가 없다며 잠시 고향 땅 일대를 벗어나 한양에 있는 집으로 휴식차 발걸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알 수 없는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머슴 한 명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으나 이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유난히도 증상이 심해지자 명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양에서 겪은 명호의 이번 고난은 그의 고향 마을까지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노파가 예언했던 천벌이 실제로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이곳 고향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던 것이었죠. 그 노파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러니 우리도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네. 명호는 점점 불안에 사로잡혔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해서 막내 아들이 끙끙 앓으며 잠들지 못하자 그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 수 있겠지요? 죽지 않겠지요? 그런 나약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 녀석이 죽기는 왜 죽어? 별것도 아닌 병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떻게든 이 아비가 너를 허무하게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하늘이 내린 내 아들이다. 강인한 내 아들 말이다. 정작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초조하고 불안하기는 명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호는 막내 아들의 머리를 감싸 쥐고 두려움과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용하다는 의원마저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곳을 나갈 정도였지요. 그러니 명호 입장에서 더는 기댈 곳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천수가 고향 마을에서 이곳 한양에 있는 명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천수는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듯한 명호와 병든 그의 막내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명호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리 말했습니다. 명호, 그대가 받은 것은 하늘에 버릴지도 모른다네.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네. 명호는 천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약해진 막내 아들이 힘겹게 천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듯 그 아이의 손은 차가우면서도 애원하듯 격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명호는 막내 아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징벌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정말 내 아들이 이리 아픈 것이 내 욕심 때문이란 말인가? 정말 자네도 그리 생각하는가? 그렇네. 거짓말이네.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네. 그러니 내 아들이 아픈 것도 우연이 아니겠나? 나에게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가? 자네는 아직도 아들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가?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라 해도 이제는 용서를 빌고 싶네. 제발 나를 도와주게. 그날 밤 명호는 하늘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를 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천수도 함께 거들었죠. 그가 오랜 벗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명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벗에게 다시금 성찰과 재기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무슨 약과 어떠한 용한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아들이 몰라보게 건강해진 겁니다. 명호는 눈앞에서 펼쳐진 이 풍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식솔 전부를 데리고 고향 마을로 이사왔습니다. 그는 천수를 찾아와 남은 생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마을 아이들을 위해 무료 서당을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명호는 전 재산을 털어 집기와 책을 마련하고 커다란 기와집까지 지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용 장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당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음모의 시작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마을 사람은 서당을 세우려는 명호의 집을 찾아와 이리 따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선행을 베푼다 해도 달라질 게 있소?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 와서 모든 걸 속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명호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이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곳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소.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당이 열리자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서당이 설립된 이후에도 밤낮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으로 그들과 삶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당을 지켰고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천수는 그런 명호를 지지하며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천복과 천벌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과 선택 속에서 잔잔히 펼쳐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성재는 조선의 조용한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뛰어난 학문적 성과로 과거에 급제해 중앙관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청렴하고 올곧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였고 임금님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지요. 해서 권세가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독하는 감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곳 조정에서 믿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대뿐이구나. 그러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과인을 보필해 달라. 예, 전하. 전하의 그 뜻을 성실히 받들겠나이다. 그러던 중 성재의 오랜 친구이자 벗이었던 조윤호가 지방관청에서 이곳 중앙관청으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글을 배웠던 오랜 벗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재는 윤호의 초대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벗을 만난 윤호는 겸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윤호가 술잔을 비운 성재에게 이리 말했지요. 성재?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 나는 자네의 청렴한 마음이 언제나 존경스러웠다네. 이를 전하께서도 알아보시고 자네에게 감찰사의 임무를 맡겼다니 참으로 뿌듯하구먼. 과찬일세. 자네가 이리 칭찬을 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군. 윤호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한결같은 의리를 다짐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윤호의 태도에 더욱 감동해 그를 신뢰했고 조정을 바로 세울 동지로서 함께하리라 결심했지요. 그러나 술이 몇 순배 돌자 윤호는 성재에게 은밀히 다가와 눈빛을 반짝이며 이리 속삭였습니다. 성재? 사실 요즘 조정 안에서 조금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네. 자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 당파의 미래가 화창할 것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고 성재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뿐이네. 나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려거든 더는 그 어떠한 말도 내뱉지 말게. 듣고 싶지 않네. 나는 자네와 좋은 일을 하면서 유익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뿐이네. 윤호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우고는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이리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결국 힘과 권력이지 않겠나? 조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금의 희생도 필요한 법이지. 말이 감찰관이지 자네. 죽을 때까지 감찰관에 머물러 있을 텐가? 성재는 윤호의 거듭되는 잔소리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는 성재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다가와 비밀스러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성재? 이 서류만 덮어주면 자네와 나, 우리 둘은 승승장구할 수 있네. 우리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는가? 성재는 그 순간 윤호의 손에 놓인 서류를 슬며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분명 불법적인 거래가 오가며 재물을 착복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였지요. 이미 자신이 속한 감찰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윤호는 성재가 자신의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도록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해도 적은 많은 법이었으니까요. 그는 성재에게 은근히 협조를 요청하며 만약 이 서류를 무마해준다면 성재의 입지를 더 단단히 다져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성재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천천히 방바닥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윤호, 자네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설마 내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탐관의 부패를 묵인할 것이라 그리 생각했는가? 이건 전하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네. 또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윤호는 웃음을 거두고 성재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 조정에서 오래 버티고 싶다면 순진한 소리만 해선 안 될 일이지. 자네가 늘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라 하지 않았나? 내가 자네를 위해 이 정도로 친절하게 조언해 주는 것이 어찌 못마땅한가? 내가 당파 사람들을 봐달라고 말한 게 그리 큰 죄이던가? 나만 좋자고 한 일이 아니자는가? 그 순간 성재는 윤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윤호는 자신을 벗이라는 관계로 철저하게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명성을 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성재는 마음이 찢어질 듯한 배신감과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윤호는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 강제할 방법이라도 있는 듯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성재는 윤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나는 자네를 친구로 믿어왔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벗이라면 사람의 신념과 명예를 이렇게 거래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을 걸세. 그러니 나는 이러한 부당함과 더는 뒷거래를 할 수가 없네. 윤호는 잠시 무표정하게 서 있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불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끝까지 순진하군. 하지만 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자네 또한 조정에서 더는 안전할 수 없을 걸세. 그 말을 남기고 윤호는 서류를 챙겨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술방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성재를 노려보며 위협이 담긴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섰지요. 그제야 성재는 자신이 신뢰했던 자가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걸 뒤늦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겉으로는 성재에게 진심 어린 벗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성재의 청렴함과 두터운 신뢰를 이용해 자신과 당파 사람들이 저지른 부패와 비리를 감추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할 욕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속한 당파의 수장의 새내기 정치인 윤호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자를 꿰었는가? 아직 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자를 꿰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려면 하루빨리 그자를 포섭해야 할 것이네. 대감, 저를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사람은 옆에서 숱한 설교를 듣게 되면 언제든 변하는 법이 옵니다. 제 벗이오나 고집이 보통이 아니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자가 자네의 오랜 벗이었다니 참으로 다행일세. 허나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다면 제거하는 수밖에 없네. 윤호는 어떻게 하면 고집불통인 성재를 꿰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묘수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번 술방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척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일의 첫 시작이 될 요량이었습니다. 윤호는 성재를 찾았습니다. 자네, 잠시 나와 대화 좀 나누겠는가? 성재는 앞에 윤호가 와 있음에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처럼 부당함과 결탁하라는 제안을 해온다면 나는 자네와 더는 나눌 얘기가 없네. 윤호는 성재 앞으로 은근슬쩍 다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미안한 표정을 앞세우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 일은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그런 제안을 자네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그러니 오늘은 자네와 벗으로서 멀어진 이 관계를 다시금 좁히고 싶어 왔네. 다른 의도는 없으니 제발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성재는 그런 윤호가 여전히 의심스러웠으나 그래도 벗이었기에 이번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인가? 내가 벗을 속일 정도로 야비한 인간은 아니네. 나의 진심을 좀 믿어주게. 그 일이 있던 후로 두 사람은 다시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성재는 윤호를 진정한 벗으로 여기며 감찰관으로서 각종 기밀을 그에게 하나 둘 빠르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벗이라 여겼기에 편하게 느껴져 이를 공유했던 것이었지요. 이 모든 건 윤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재는 누군가로부터 아주 중요한 기밀 문서 하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조정 내 고위 관리들의 비리와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를 통해 조정의 부패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는 굳은 의지를 다졌지요. 이것은 임금님도 바라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믿었던 벗, 윤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최근에 모 아무개로부터 받은 기밀문서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곳 조정의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 조정이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다네. 윤호는 그 말에 놀라며 일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재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나도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하였네.
그런데 기밀문서를 들여다보니 꾸며낸 거짓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물론 방대한 그 문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조만간 골에 피바람이 불 것이네. 혹시 이것을 전하께서도 아시는가? 아직은 모르신다네. 확실하지 않은 일을 전하께 아뢰는 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여겼네. 그러나 조만간 보고를 올릴 것이네. 참으로 잘하였네. 그래? 그 기밀 문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내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억울한 관료가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한 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다만 이를 당사자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 자네를 음해하려고 들 것이네. 그러니 부디 몸조심하게나. 윤호는 성재가 얻은 기밀문서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성재와의 대화를 끝마친 윤호는 곧바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성재의 신뢰를 이용해 그가 가진 기밀문서를 빼앗고 오히려 성재에게 그 누명을 씌워 조정해서 내쫓을 음모의 시작을 꾀하려 했던 셈이죠. 며칠 뒤였습니다. 윤호가 성재를 찾아와 누군가를 소개해주겠다면서 그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 만남이 조정 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앞세운 채로 말입니다. 그럼 나에게 오늘 소개해 주겠다는 이가 조정에 뇌물을 가져다 바친 이란 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러니 탐관오리를 처벌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깟 종이 쪼가리로는 이곳 궁궐 내에 있는 탐관들을 벌할 수는 없네. 그러니까 오늘 자네가 나에게 소개해 준 일을 증인으로 앞세워 개혁에 앞장서라는 뜻이군. 내 말이 맞는가? 그렇다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윤호와 약속을 잡았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윤호의 당파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매서웠습니다. 성재는 윤호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 상황만 보고서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자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껏 나를 속여왔던 것인가? 윤호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성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호의 말에는 유독 침착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아는 분께 이 자료를 넘기면 우리와 대적하는 당파를 없앨 수 있네. 자네처럼 당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관리들은 모를 것이네. 그러니 어쩌겠는가? 고집 강하고 고지식한 자네를 설득할 수 없으니 이리 무력으로라도 꺾을 수밖에. 윤호와 그가 속한 당파 사람들은 성재가 몸에 지니고 있던 기밀문서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성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으나 혼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숱한 몽둥이쯤이 그에게 여러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손에 기밀문서를 확보하게 된 윤호는 돌연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더니 이를 곧장 챙겼습니다. 성재는 이를 지켜보며 숱한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모든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재의 집무실로 사원부 소속 군관들이 거세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호가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사원부 군관들은 얼떨떨한 얼굴을 한 성재를 둘러싸더니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이를 본 윤호가 성재에게 다가가 이리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순진했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고결한 마음이 결국 자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지.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 성재는 오랜 벗이었던 윤호가 이 정도로 잔인할 것이라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자네를 진정한 벗이라 여겨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 말이네. 윤호는 거만한 표정으로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라 하지 않았던가? 자네는 날 너무 믿었네. 나를 한마음으로 대하면 이곳 조정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걸세. 그러니 나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언제나 뒤통수를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성재는 그렇게 누명을 쓴 채 사원부로 끌려갔습니다. 윤호는 그 빈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며 감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굳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재의 자리를 윤호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성재는 옥에 갇힌 처지가 되니 비로소 어머니가 남겨준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모두 던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허락 없이 던져버린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궁궐에서 쫓겨나 허름한 초가집에 머물며 글을 읽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 안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안에 주인장 계시오. 성재가 들어보니 분명 익숙한 목소리였으나 이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성재는 방문을 열고서 마당으로 발걸음을 내밀었습니다. 전하? 성재는 부복하였고 전하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로구먼. 그렇게 쫓겨나더니 겨우 이런 곳에서 글이나 낭독하고 있었던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자네를 다시금 조정으로 불러 마저 실행하지 못한 계역을 완수하려고 왔네. 저는 죄인인 몸이 옵니다. 헌데 저를 어찌하여 다시금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자네는 언제나 나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했네. 나는 자네의 충정심을 믿네. 그러니 앞으로 내 곁에 남아 언제나 한 가지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었으면 하네. 성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고 임금님께서는 그런 성재를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찰부 전체를 관리하는 수장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윤호와 감찰부 관리가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윤호가 동료 감찰부 관리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소? 다만 전하의 신임이 두터운 이라는 사실만 들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자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찰부 전체를 관리하는 수장이 성재였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감찰부 관리들과 인사를 나눈 후 끝자락에 서 있던 윤호를 보며 다가와 이리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벗으로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 자네는 내가 가진 것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나를 덫에 빠뜨렸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이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알겠네. 자네는 내 마음을 우정으로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오랜 벗이라는 점을 이용해 날 그저 이용했을 뿐이란 걸 말이네. 세상은 한 가지 마음을 품는 자를 원하지 않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럴 수도 있지. 대신 나는 전하의 마음을 얻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내 신념을 쭉 지켜갈 것이네. 그리고 언젠가 자네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날이 올 걸세. 성재는 윤호를 마지막으로 쏘아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친구라 부를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이제 2번 다시 윤호와 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성재는 부도덕한 탐관을 과감하게 척결해 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입이 3개라도 두렵지 않았지만 윤호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만큼은 그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위협임을 격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